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오늘 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이게 참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설계된 악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쵸. 상당히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미래 기술과 직결된 문제라서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이 딱 그렇더라고요. 유전공학 악의는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테크 거물들은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게 참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모순이죠. 법적인 규제와 기술 발전, 그리고 또 자본의 욕망, 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기술적, 자본적 동력이 있는지, 또 이게 던지는 윤리적 딜레마는 뭔지, 그리고 현실적인 규제는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퍼즐을 좀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 현상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 동력이 뭘까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그 특유의 생각,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돈.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실리콘밸리 특유의 그 기술 유토피아주의라고 할 만한 생각이 깔려 있죠. 기술 유토피아주의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에요. 이걸 뭐 솔루셔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 솔루셔니즘? 네, 예를 들어서 노화나 질병 같은 거요. 심지어는 인간 지능의 한계까지도 이런 것들을 기술로 극복해야 할 일종의 버그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버그요? 사람의 특성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유전자를 최적화한다? 혹은 뭐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것들이 인류 진보를 위한 당연한 다음 단계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이념 같은 수준까지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순수한 기술 낙관주의라기보다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경제적 동기랑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하긴 뭐 새로운 기술은 항상 새로운 시장을 동반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술 개발에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 성공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인공지능 같은 미래의 어떤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류 자체를 더 똑똑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약간 좀 엘리트주의적인 생각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걸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구원한다는 그런 명분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참 거창한 생각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기술적 계기, 그건 뭔가요? 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 카스9입니다. CRISPR 카에 CAS9이요. 아, 크리스퍼.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 세대 기술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한데요. 이전 세대 기술이라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징크 핑거 뉴클레이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는 그 단백질 부분을요, 하나하나 되게 복잡하게 설계해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비쌌죠. 한 5,000달러 정도? 5,000달러요? 꽤 비싸네요. 네. 근데 크리스퍼는요, 가이드 RNA라는 물질을 이용해요. 그래서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DNA 서열을 딱 찾아서 교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요? 네. 그리고 비용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뭐 실험실 수준에서는 한 30달러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30달러요? 와, 5,000달러에서 30달러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수십 분의 1, 아니 뭐 수백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정확도나 효율성도 이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요. 비용도 싸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효율성까지 좋아졌다. 이러면 정말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가능해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크리스퍼 기술 덕분에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이 정말 현실적인 가능성의 영역으로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기술적인 문턱이 엄청나게 낮아진 거군요. 네, 맞아요. 기술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설령 이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그 금지라는 벽 아래에서 어떻게든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려는 동기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해도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간의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 수정란을 편집하는 건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 거대 자본들이 이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일에 투자하는 건 아닐 테고요. 아, 그게 참 자본은 영리하게 움직이죠. 직접적으로 설계된 알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또 위험 부담도 너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장 유전자 편집된 배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기술들 있죠. 예를 들면 생식 유전학, 리프로덕티브 제네틱스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주변 기술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아주 정밀하게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체외 수정, IVF 기술, 흔히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거. 그리고 수정된 여러 배아들 중에서 특정 유전자를 가진 배아만 골라내는 선별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직접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편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클리어스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뉴클리어스 지노믹스요? 네. 이 회사는 이미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달러 정도를 내면 예비 부모들의 유전 정보를 쩍 분석해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체외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들의 유전 정보까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장차 이 배아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예상되는 IQ 수치라든지 아니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예측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와, IQ 예측까지요? 이건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건 명백히 질병 치료나 예방을 넘어서 특정 특성을 부모가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향상시키려는 단계로 이미 한 발짝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미래에 완전한 유전자 편집으로 나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또 시장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야, 기술과 자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이 이 윤리적인 문제와 딱 마주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이 지점부터는 정말 뭐랄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하나씩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표면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제1층이 문제인데요. 바로 치료와 향상, 이넨스먼트 사이의 그 애매모호한 경계선 문제입니다. 치료와 향상. 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바로 치료의 가능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팅턴병이라든지 아니면 겸상적 혈구 빈혈증 같이 특정 유전자 하나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그런 끔찍한 유전 질환들 있잖아요. 네. 있죠. 정말 고통스러운 병들이죠. 그렇죠. 그런 병들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끊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희망.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정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치료고 어디부터가 향상이냐, 이 구분이 어렵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의 핵심이에요. 일단 치료라는 좋은 명분으로 문을 열어주면 점차 그 경계가 스물스물 넓어져서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역까지 나아가게 될 거다. 이런 우려인 거죠. 아,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그런 비유군요. 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2018년에 중국에서 있었던 허젠쿠이 박사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HIV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를 출생시켰던. 맞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와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었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허젠코이 박사가 내세웠던 명분 자체는 HIV 감염 예방이었어요. 즉, 질병과 관련된 목적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질병 예방 목적이었는데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엄청난 윤리적 비판에 직면했던 걸까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예방 목적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의도하지 않은 다른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킬 위험, 즉 표적 이찰 효과, 오프타겟 이펙트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안전성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HIV 감염은 사실 다른 예방 방법이나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험성이 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류 전체의 유전자 풀, 진풀의 영구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행위를 연구자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질병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사실상 인간 계령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거죠. 허징코의 사례를 보니까 치료라는 명분조차도 그 경계가 얼마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지 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좀 낮은 지능지수 IQ라던가 아니면 평균보다 작은 키, 아니면 근시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이것도 치료나 교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와, 그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고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끝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면 이제 더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의 윤리적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제2층위, 사회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사회정의와 공정성이요? 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소위 유전적 계급 사회, 지네틱 디바이드의 출현 가능성입니다. 유전적 계급 사회, 좀 무서운데요. 그걸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지금도 사실 교육이나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데 이걸 넘어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능력 자체에 격차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정말 궁극적인 형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타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유전자 정보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죠. 네, 마치 그런 영화 속 세상처럼 유전적으로 우월하게 설계된 소위 유전자 강화 인간, 젠 리치라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평범한 자연인, 내추럴스이라는 계층 사이에 정말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생물학적 장벽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 그런 궁극적인 불평등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회 통합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 미래네요. 이런 사회적 파장도 큰 문제지만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기술 자체의 안전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게 바로 제3층위의 딜레마, 즉 과학적인 안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안전성과 예측 불가능성? 네, 인간의 생식세포, 즉 정자, 난자, 수정란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행위는요. 그 변화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구적으로 유전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죠. 킬 수 없고 미래 세대에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퍼 기술의 정확성이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목표로 했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엉뚱한 유전자의 의도치 않은 불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 즉 표적 이탈 효과,
오프타겟 이펙트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런 위험이 남아있군요. 네. 그리고 설령 표적 이탈 효과가 없다고 해도 특정 유전자를 바꾸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수십 년 후에 그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 유전자 다양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게 생태계 전체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런 장기적인 영향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 이게 참 무서운 말이네요. 네.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우리 생명 시스템의 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건드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 소위 나비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는 거죠. 네.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까지. 듣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생명과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제4층위 철학적인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리고 생명을 상품처럼 취급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죠. 생명의 상품화. 네, 이 기술은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이 만연하게 되면 아이를 마치 소비자가 물건 고르듯이 원하는 스펙을 선택해서 설계하고 주문 제작하는 상품처럼 대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외모, 특정 지능, 특정 재능을 갖도록 말이죠. 인간의 탄생이라는 그 신비롭고 존엄한 과정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선택과 설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생명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취급하게 될 가능성, 이걸 이제 생명의 도구화, instrumental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도구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철학적인 비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과연 생명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디자인할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인가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층적인 윤리적, 과학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눴듯이 법적으로는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목처럼 테크 거물들은 만들려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규제 시스템에 뭔가 좀 허점이나 구멍이 있는 건가요? 금지라는 말이 사실은 좀 단순화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인간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현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국가마다 규제의 강도나 내용,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좀 누더기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거죠. 국가별로 온도 차이가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국제기구는 임상 적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도 생명윤리법 같은 걸 통해서 이걸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초 연구에 한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특히 미국이 좀 복잡한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연방정부의 기금이 지원되는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 편집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연방기금 지원만 막는 거지 민간 차원의 연구 자체를 막는 법은 없다. 그렇죠. 주마다 또 법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느슨하거나 법적인 공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규제가 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연구자들이나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마치 기업들이 세금 적은 거 찾아가듯이 말이죠. 네, 정확히 그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이런 국가 간의 규제 차이가 소위 규제 차익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제 차익 거래? 네,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하거나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편집 시술을 받기 위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생식 관광 같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생식 관광이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페이싱 문제입니다. 페이스 문제요? 속도 조절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는데 그 기술의 잠재적인 영향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또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합의하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입법 과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술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버리고 그래서 막상 규제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그 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법을 찾아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법이 항상 기술 뒷꽃무늬만 쫓아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테크 기업들이나 일부 연구자들은 바로 이 법적 윤리적인 회색지대, 그레이 어리어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기술적인 경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금지된 행위는 피하죠. 하지만 규제가 명확하게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관련 기술들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의 논의를 쭉 한번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말 복잡한 설계된 악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미래일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이 설계된 악의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 금지되었지만 시도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순적인 상황이요? 그렇죠.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어떤 기술 유토피아적인 이상 혹은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크리스퍼라는 정말 혁명적인 도구를 만났고 여기에 또 막대한 자본력이 결합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금기나 법적인 장벽에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하게 선과 악 혹은 찬성과 반대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딱 잘라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맞습니다. 한쪽에는 분명히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숭고한 열망도 있고요.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어떤 거대한 야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유전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예측 불가능한 과학적 위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심연의 위험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현실인 거죠.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에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기술 앞에서 우리 인류가 마주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력한 기술의 발전 방향과 그 적용 범위를 과연 소수의 기술 엘리트들이나 자본가들의 판단에 그냥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더 폭넓은 사회적인 수기 과정과 민주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어떤 원칙과 규범을 함께 세워나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기술 엘리트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제할 것인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설계된 악의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진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우리 인류가 스스로 자신의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는 그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호모 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 스스로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엄청난 이야기네요. 기술 발전의 그 눈부신 가능성 이면에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